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곳곳에 다양한 희귀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구역이죠.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7생물 5종을 이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발표한 게 지난해 가을이었는데요. 바로 그 멸종위기종 중 한 종류가 현지에서 먹거리로 팔리는 사실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 리포터와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원달러 환율이 약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했고 국내 증시는 이틀 연속 연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 금융당국은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외환시장에도 개입할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질책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고위직 인사가 단용된 데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답했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총장 패싱 검찰 인사와 번복된 경찰 인사 논란 따져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의혹에 대해 2주 뒤에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당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기우제식 징계를 하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온 중년 여성에 이어 시신 6일을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교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근 13년 만에 처음으로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식시장은 이틀째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비상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달러에 1,3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보인 끝에 하루 전보다 4.5원 오른 1,301.8원에 거래를 마친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한 건 지난 2009년 7월 이후 12년 11개월 만입니다. 고물가와 이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1,350원까지는 단기간 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좀 과도하게 올랐다는 그런 시각도 많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은 또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도 행진 속에 2,310선까지 밀려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4% 넘게 폭락하며 710선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점이 되면은 해외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와서 투자 수익을 노리려고 하겠지만 저점이 어딘지 모르고 하방 리스크에 대한 여전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 유출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기존의 점검 회의를 대응 태스크포스로 확대 개편해 대응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현황뿐 아니라 가계부채, 부동산 기업 등 실물 부문까지 촘촘하게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경제 위기 수준에서는 이르렀던 1,300원 선을 돌파하면서 수입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환율까지 오르자 경영난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알루미늄 창호업체. 임직원들이 작업에 여념이 없지만 최근 환율 급등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고 결제 통화인 달러 가치까지 상승하면서 이중고를 겪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200% 이상 오르다 보니 이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들이 너무나 좀 힘이 듭니다. 이제 알루미늄은 수입이다 보니 환율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대기업도 고환율로 씨름하기는 마찬가지. 시내 면세점은 일상 회복으로 고객이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달러를 기준으로 결제하는 고객들이 환율에 민감해지자 고육지책을 냈습니다.
한 면세점은 달러당 환율이 1,250원을 넘으면 최대 2만 원을 할인해 줬는데 1,300원을 넘어서자 최대 35,000원까지 깎아주고 있습니다. 최근 높아진 환율로 면세 쇼핑의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와 환율 보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손실 보험 등 대비책이 마련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고환율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고환율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78%로 가장 많았고 물류비와 거래처의 단가 인하 요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업종 중엔 화학공업제품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고 철강 금속과 플라스틱 고무, 가죽 제품도 10곳 가운데 4곳에 달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국제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라 납품 단가를 올려주는 납품 단가 연동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현 경찰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은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한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7시 내부망에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된 경찰 치안감 인사. 이틀 후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이 자체 추천 인사를 행정안전부에 올리고는 의견을 주고받거나 인사권자인 대통령 재가를 받는 과정 없이 그냥 보직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호한 모습으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경찰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근길 짧은 문답에서 윤 대통령은 국기문란을 2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일각의 의혹처럼 대통령실이 인사에 개입했다거나 혹은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라 경찰이 이례적으로 대통령을 패싱하고 인사를 강행했다는 점을 부각한 걸로 풀이됩니다. 번복된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경찰 통제 논란이 있는 권고안이 발표된 날 인사 번복 사태가 벌어져 대통령실은 단순 행정착오라기보다는 경찰의 조직적 반발로 인식하는 기류가 뚜렷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견제이자 압박이라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참여정부 시절 당시 문재인 시민사회 수석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고속 승진한 인물입니다. 최근 경찰 조직 반발의 핵심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도 검찰국이 있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경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독립성에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올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경찰 비대화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확대된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과 맞물려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번복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야당이 경찰의 책임을 덮어씌운다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여당은 경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새로 두는 건 경찰을 길들이는 거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 입장을 직접 듣겠다며 경찰청사를 찾았습니다. 특히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을 국기문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위법이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하게 우리 경찰청에서도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한 기관을 덮어씌우게 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의도가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인사 번복은 실무진 착오가 있던 것을 바로잡은 것이고 행안부 발표가 맞을 거라며 확전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접 수사권의 정보권까지 막대한 권력을 지니게 된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경찰국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하고 치안비서관실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장이 그냥 비공식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그 인사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하겠다.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멈춰 있는 가운데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법사위 권한 축소하는 현찰을 줬더니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어음을 부도냈다. 야당은 마라톤 협상을 제안하더니 판을 깨고 있다.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민주당의 고소 고발 취하 요구 문제로 협상이 깨진 감정의 골만 거듭 확인한 셈입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문제들로 책임 있는 양보안을 오히려 저희에게 강요하며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침대 축구도 아니고 침대 협상을 이어간다면 국민들께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마라톤을 함께 뛰자더니 제자리 뛰기만 하다가 혼자 차에 올라타버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제대로 협상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진행되는 이틀 동안 여야는 난타전을 멈추고 잠시 냉각기를 갖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멈춘 상태로 장외 공방을 주고받는 기간은 한 달 가까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지휘부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정작 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검찰총장 자리는 2달째 공석입니다. 검찰총장 없이 대검 참모들 인사까지 단행하며 총장 패싱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겠느냐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정기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 이른바 특수통뿐 아니라 공안통도 대거 약진한 가운데 일부 형사 공판 전문 검사도 중용한 인사란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했던 원포인트성 인사로 범위를 넓히면 이른바 검찰 빅4는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습니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신해 검찰 조직을 이끄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은 대표적인 윤라인입니다. 문제는 김호수 전 총장이 물러난 뒤 2달 가까이 새 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란 겁니다.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 주요 보직까지 총장 없이 새로 채워지며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윤 대통령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없을 때는 직무대행 의견과 논의하면 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고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차장도 거들었습니다. 법무부와 여러 의견을 놓고 인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 서로 간의 존중과 인정의 토대 위에서 여러 차례 소통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단행한 인사에 대해선 정반대 입장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윤 대통령은 법무부 중심의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장관이 아닌 청와대가 간섭하느냐의 문제라며 수사가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허수아비 총장을 세우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 장관 휘하의 검찰직할 체제가 현실화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를 두고 윤 대통령 등과의 인연이 결정적이었다는 의견과 능력을 고려한 탕평 인사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옵니다. 조만간 부장 차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될 예정이라 인사 잡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오늘 사건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행안부의 이 자문위가 권고안 발표했었는데 네.
사실 이 권고안 안에는 이제 경찰국이라는 그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만 네. 내용을 보면 사실상 뭐 과거에는 뭐 치안본부, 치안국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경찰국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경찰 내에서 이제 반발이 심하죠? 굉장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91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내무부 산하로 이 경찰국과 같은 형태로 사실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던 조직이 바로 경찰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거에 어떤 권력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본다. 그리고 시민과 국민들을 좀 탄압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의식이 좀 도드라지게 나왔고 그 과정에서 경찰국을 행정안전부와는 좀 분리돼서 외청 성격으로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검찰에도 검찰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어떤 외압이나 어떤 그 길들이기 성격은 최소한 아니다. 그리고 이 경찰국이 신설되면 구체적으로 바뀌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인사나 예산이나 감찰 등을 어쨌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제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경찰청장을 또 지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규칙 제정 등도 이제 행정안전부가 소관 부처로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위 경찰 관리들 같은 경우에 뭐 지금도 인사위원회나 외부 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긴 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또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경찰 내부에서 고위직의 징계 안이 회부될 때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누가 이 부분을 좀 주되게 책임질 것인가가 좀 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수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들에 대한 징계권도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 좀 조율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바꿀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네. 과거에는 뭐 내무부라고 했습니다만 네. 지금은 행정안전부.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제 경찰청장을 비롯한 이제 고위 그 경찰 인사권을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그 장치가 마련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네. 예산과 징계권까지 그렇습니다. 쥐고 뭐 쥐락펴락한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이제 반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사실 이 검찰청법 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 이제 경찰의 직접 수사권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여러 가지 권한이 좀 강해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견제와 통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고 그럼 네. 과연 어떻게 통제할 건가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일단 9월 이후가 되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소 완박이라고 지칭되던 법안의 시행일이 이제 9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대공과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수사 업무 역시 이 경찰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권력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제 방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방향이 지금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지휘를 받는 방식으로 이 정착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안을 권고하라고 한 이 권고한 위원회 측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은 이 밑에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령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서 이 경찰국 신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네. 사실 이 검찰국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네. 검찰과 관련해서는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라고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무부 산하에 검찰국이 두는 것은 사실 법적인 근거가 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진 않거든요. 소관 사무의 범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범위는 뭐 치안이나 경찰 통제 어떤 지휘 부분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91년도 이전에는 치안과 관련돼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문제의식 때문에 삭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쨌든 상위 법령상 행정안전부 희하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건 이 검찰국과 동일한 어떤 선상에서 판단할 건 아니다라는 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찰이 이 과거에 뭐 내무부면 내무부, 네. 거기서 이제 그 독립된 그 기관으로 분리됐던 게 이제 91년부터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소위 군사 독재 시절에 이제 정치 권력에 경찰이 휘둘리던 그런 일들이 이제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이제 현대사의 어떤 그런 경우에 비춰서 이제 그렇게 분리했던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그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는 그 민정수석실이 경찰의 네. 고위 인사를 할 때 같이 이제 경찰과 경찰청 측과 이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와 이렇게 지금 행안부 장관이 직접 그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 민정수석실이 뭐 경찰, 검찰 인사에 깊숙이 관여를 했고 네. 이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민정수석실의 의사는 당연하게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네. 이 결재를 별도로 받거나 하는 그런 좀 요식적인 절차 없이도 협의가 중간 과정에서 이루어지면 인사안을 좀 발표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 경찰 치안감 인사를 둘러싸고 어떻게 이렇게 밤사이에 바뀔 수가 있느냐, 이게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게 왜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됐느냐의 문제의식이 있을 때도 이 부분은 아마 주되게 과거에 있었던 민정수석실이 이제는 폐지가 되면서 이 절차대로 하던 그 부분이 이게 제대로 정착이 안 돼서 불거졌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민정수석실에서는 사실 이게 사실상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어떤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어떤 주무부처 장관의 통제를 받는 것이 더 민주적인 거 아니냐라는 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도 있군요.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더 어떤 시민적인 그 통제의 네. 기구를 활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기존에 있는 그 국가경찰위원회인가요? 뭐 이런 그 권한을 좀 더 강화해서 견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외부의 시선으로 감시하는 기구가 지금까지 뭐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가경찰위원회로 외부 인사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산하에 둘 것이 아니라 이 기구를 종전에 있었던 이 외부 통제를 할 수 있었던 기능을 내실화하자. 위원장도 굉장히 좀 고위직으로 임명을 하고 이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이 부분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이런 오해를 자초하면서까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안 발표가 있었던 그 당일이죠. 네. 당일 저녁이었는데 치안감 인사 이 발표, 경찰 고위직 인사 발표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어요. 네, 굉장히 좀 경로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 측의 해명이 좀 오락가락했던 부분도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 밤사이 바로 다음 날 인사를 내야, 왜냐하면 이 치안감이란 자리가 지방의 경찰청장 직급입니다. 그렇다면 뭐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방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한데 너무 급작스럽게 또 그 와중에 번복까지 되다 보니까 이 취임식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못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일단은 뭐 실무자의 어떤 실수였다라는 게 경찰의 1차적인 해명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지금 행정안전부로 파견을 나간 공무원이 있는데 이 경찰 신분이겠죠. 뭔가 이 중간 과정에서 조율을 하던 중에 좀 실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가 1차적으로 내려줬던 안이 경찰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정수석실이 있던 당시의 관례대로 대통령의 재가가 없더라도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안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기자들에게도 알리고 공식적으로 공개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인사권자의 이 재가가 없이, 허가도 없이, 왜냐하면 치안감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인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기문란으로까지 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굉장히 경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경찰 쪽의 설명과 이 대통령실의 이제 시각이 좀 많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는 좀 더 이제 밝혀줘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공교롭게도 김창룡 이 경찰청장의 임기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발언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저게 이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 네, 시절에 임명된 그런 인물이고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석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창룡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과 관련해서 안팎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 내부에서는 왜 경찰의 수장으로서 이런 외풍의 우리 조직을 지켜주지 못하느냐, 이거 직을 걸고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 예. 또 이 외부에서는 뭔가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이제 승진을 하고 경찰청장까지 임명된 인사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관련해서도 이 경찰과 관련한 제도 개혁을 모색하는 현 정부에 대해서 뭔가 비토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대안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한 달 뒤에 이 경찰청장 인사가 또 이 경찰 조직을 어떻게 추스리고 이 정부가 나아갈지에 대한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경찰 고위 경찰 인사 관련해서도 뭐 이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만 검찰 인사가 있었죠. 일단 핵심 그 고위 간부에 대한 진영이 이제 완성된 것 같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좀 평가되고 있습니까? 사실 고검장급 인사가 나오면서 과거에는 너무 특수통 검사 일색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에 특수 이통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이 아는 것과 관련해서 좀 믿을 수 있는 검사들을 포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 고검장 인사는 비교적 이런 어떤 목소리를 좀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특수통 이 출신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기도 했지만 예. 뭐 공안부랄지 일반 형사부랄지 검사들도 영전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라고 분류가 됐던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직간접적으로 같이 근무를 했던 그런 검사들이 또 주요 좀 보직에 임명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법무연수원에 대해서 검사가 갈 수 있는 자리를 좀 5자리를 늘리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 정권에서는 좀 승진을 했지만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는 대립각을 세웠던 검사들이 또 이렇게 한직으로 가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본인이 좀 인연을 맺었던 검사들의 좀 승진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그 검찰총장 그 자리가 이제 공석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인사를 주도하고 있는 건데. 자,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물론 이 검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제청권자입니다.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법부로까지 규정이 돼 있냐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이 검찰 인사에서 상당히 기수파게 뭐 이런 부분들이 검찰 내부를 좀 요동치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인사를 위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건데 물론 검찰총장이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할 검찰총장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다라는 어떤 비교적 형식적인 논리에 의하면 이게 법령 위반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이걸 입법화한 그런 취지에 따르면 사실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인사권자로서 행사할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을 빨리 임명해서 이 검찰 인사를 마무리했던 게 더 맞는 방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뭐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그렇습니다. 없이도 이제 바로 임명을 강행하기도 네. 했는데 검찰총장은 뭐 계속 이제 공석 상태로 둘 건지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 판단을 미룬 데 대해서 기우제식 징계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측근들 역시 윤리위를 향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면서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2주 뒤 다시 징계 논의를 앞두게 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를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경찰 수사든 뭐든 새로운 사실이 나오길 기다리는 기우제식 징계냐는 겁니다. 다음 이제 당 개혁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동력 갉아먹고 윤리가 그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아쉬운 시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윤리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징계 논의 대상이 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는 규정을 어겨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근들을 중심으로는 윤리위가 당을 해치고 있다, 정치적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는 등의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9명의 윤리위원이 결과적으로 탄핵시키는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쿠데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도부 일부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듯한 원칙론 발언도 나왔습니다.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패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당 내홍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당원과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이 하나가 돼서 이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윤리위 내부에서는 이 대표 측의 강한 반발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아직은 예측이 쉽지 않은 가운데 다음 달 7일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패배 후 처음으로 대규모 워크숍을 열고 당 진로에 관해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이 핵심 화두로 거론됐는데 당사자인 이 의원은 의례적인 각오만 밝힌 채 말을 아꼈습니다. 박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로 격한 내용을 체감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1박 2일 일정 워크숍엔 의원 170명 중 150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론과 차기 당권, 강경파인 철험의 해체 요구 등 복잡하게 얽힌 당내 역학구도 한가운데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순위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와 조금 견해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더 동지애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의원을 후보로 낸 것이 선거 패배 요인이다. 대선에서 이재명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비전이 부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거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한테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문자 테러를 비롯한 강성 팬덤을 겨냥해 태극기 부대를 등에 업은 황교안 전 대표 실패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의원단과 첫 공식 상견례를 가진 이재명 의원은 초선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당권 도전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대응을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당원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1박 2일간 당 진로를 놓고 백가쟁명 토론을 이어가는 민주당 워크숍이 당 쇄신의 방향타가 될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음 달 7일로 미루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오늘의 다양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코너에서 2주 전에 장 네. 교수님 출연하셨을 때 네.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이 징계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 윤리위원들의 분위기는 징계 의지가 좀 강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어제 보니까 일단 그 보류가 됐군요. 강경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어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대표를 징계하는데 윤리위원회의 당규 규정에 있는 당사자의 소명이나 해명을 듣지 않고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철근 정무실장한테 왜 당신 가가지고 그러한 제안을 했고 그러한 녹취록을 녹취당했고 또한 7억 원 상당의 왜 투자 각서를 써줬느냐라는 것에 대한 해명을 들었고요. 이제 7월 7일 날에는 이준석 대표를 출석을 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소명을 듣겠다라는 것이 윤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이 흐름을 보면은 일단 그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 징계를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자, 이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윤리위원회에서는 당원들에 대해서는 제명, 그리고 탈당 권고, 그리고 당원권 정지, 네. 그리고 경고 이런 4가지 단계의 수준의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준석 대표의 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를 했어. 그것이 바로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을 한 거야.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라는 건데 김철근 정무실장은 아니다.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윤리위원회에서 당원을 징계를 하려면 2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누군가가 제소를 해야 돼요. 명백한 어떠한 증거를 갖고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 사람 좀 징계를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김철근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소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무감사를 하다가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라고 해서 당 윤리위원회에다가 사건을 이첩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는 그 2가지 사안에 대해서 합당을 하면 징계 절차를 시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김철근 정무실장 관련해서는 이 2가지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 김철근 정무실장의 지금 주장이에요. 그런데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니야. 우리 윤리위원들이 3분의 1이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징계 절차를 실시하자라고 우리끼리 투표를 하고 결정을 해버리면 징계를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다시 대응을 했는데 김철근 정무실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첩을 윤리위원회에 시키지 않은 사안을 갖고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이첩을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직권으로 이것을 징계하겠어 라고 해야 되는데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김철근 실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철근 정무실장은 나는 징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네. 자, 이 부분이 7월 7일 이 윤리위원회에서도 계속 좀 논란이 되겠군요. 7월 7일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7월 7일까지 네.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나는 기본적으로 성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증거를 인멸을 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징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인터뷰에서는 결국에는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기우제식 지금 징계 절차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아니 이것이 과연 당에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징계 결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기우제식 징계라는 그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녹취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본인들이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말해도 경찰 수사의 결과든지 네네. 뭐든지 간에. 근데 윤리가 자체 조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겠죠.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은 징계 때문에 계속 이름이 오르는 제 입장에서는 네. 야 이건 뭐 기우제식 징계냐. 네, 기우제식 징계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징계에 대한 원인 그리고 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징계하겠다. 그러한 절차를 그냥 계속 밟아 나가겠다.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저는 이것이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부분은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건이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을 갖고 품위 유지를 의무를 위반을 했다는 것으로 징계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무리해 보여요. 당대표라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자리를 도덕적 윤리적인 잣대만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이냐,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윤리위원회에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징계 절차가 시작됐느냐라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 중 그리고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 윤석열 후보를 너무 힘들게 했다. 너무 어려움을 줬다. 그런 것에 대한 사감이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인정을 못하겠어. 이준석 대표 나가. 이준석 대표는 정말 당대표로서 부적절해. 빨리 내쫓아야겠어. 그러한 의지가 윤리위원회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준석 당대표가 작년에 당대표가 됨으로써 2030 젊은 세대들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 눈길을 주기 시작을 했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한 대단히 선거에서 이기는 공헌이 큰 당대표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저렇게 징계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당내 어떤 이런 권력 갈등, 이런 요인들이 좀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도 이제 보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윤리위원회 위원장인 그 이양희 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요.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인물이에요. 임명했죠. 예, 그리고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인가요? 같이 이제 그 비대위 위원을 같이 지내기도 했었고, 우리나라 이제 이 정치사에서 굉장히 그 거물이죠. 이철승 전 의원의 이제 딸이라고 합니다. 네. 네. 따님으로 이제 유명한데, 네. 자, 과연 이 윤리위원회가 어떤 그 정치적 그 어떤 영향을 받아서 외부의 압력, 예,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가? 뭐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외부의 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그랬을 것이다라는 흔적들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를 들면 한 유튜버에서 이준석 대표 성상납 받았어요라는 방송을 하고 나서 당에서는 이거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논란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윤리위원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누군가가 제소를 했대요.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달라고.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특정 유튜버가 방송을 한 거 가지고 징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제소를 공식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된 건데, 과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저런 징계가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강한 그런 세력들이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어하니까 좀 치워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윤핵관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내년에 어쨌든 우리가 당권을 장악을 해서,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사람 많이 총선에 공천을 해서 그 힘을 갖고 2027년에 정권 재창출을 우리 세력과 우리 힘으로 할 거야 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준석 대표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2주 동안 7월 7일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국민의힘 안에서 되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윤리위원들한테 아니 이준석 대표 징계하면 안 돼라는 여러 가지 뭐 당직자들이라든지 의원들이 연락을 할 것이고, 아니면 아니 이준석 대표 징계해야지라고 하는 쪽에서도 윤리위원들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외부적인 압력에 대해서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이 과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이 기간이 길어지는 그 사실 자체가 이준석 대표의 입지를 또 흔드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그동안 이제 계속 이런 얘기 나올 예.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 징계할 거냐 말 거냐, 진짜 성상납 받았냐 안 받았느냐, 혁신위원회를 왜 띄웠느냐, 혁신위원회 결국에는 이 문제를 덮기 위한 거 아니냐 기냐, 이런 식의 논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집권여당이 이러는 게 맞습니까? 지금 민생 어렵잖아요. 환율 오르고 있고요. 주가 떨어지고 있고요. 물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 저러고 있고 배현진 최고위원이랑 갈등 관계 있고, 이게 지금 집권여당이 할 역할이 아니에요. 집권여당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사이에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이 됐죠. 네. 동영상이 준비가 됐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오전 9시 최고위원 회의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나오는데요. 네. 배현진 의원이 이제 악수를 청했는데 저렇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배현진 의원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어깨를 툭 치고 가는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이 장면을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뭐 그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있었죠. 언쟁이 그 있었죠. 연장선상에서 또 저런 장면이 연출된 거 아니냐. 기분 나쁘다 이거죠. 네. 근데 저런 모습을 보니까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들이 그냥 어떠한 학생들 아니잖아요. 네. 또 뭐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집권 여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저러한 퍼포먼스를 보인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악수 거부한 모습도 그렇고 저렇게 어깨를 때리듯이 툭 치는 모습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배현진 의원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급한 감정적인 언사를 섞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식의 좀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최고위원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좀 당대표가 부적절한 판단과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비공개 회의 때 좀 조용하게 좀 타이르거나 아니면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런 식의 공개된 장소에서 했다라는 것은 이준석 대표를 모욕 줄 거야, 창피 줄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다. 최고위원으로서 저런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세간의 평은 이 두 사람 다 좀 같은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도 지금 예. 당대표로서 저러면 솔직히 안 되죠. 당대표는요, 갈등과 혼란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많은 뭐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본인이 다 타협하고 조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기 싫어하잖아요. 예. 그러한 것들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공개적으로 모욕 주는 모습을 취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보죠. 네. 일단 그 전당대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하겠죠? 당권에 도전하느냐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네. 오늘부터 이제 의원 워크숍이 네. 1박 2일로 열리죠. 네. 여기에도 이제 이재명 의원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시끄러운 저런 워크숍이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8월 전당대회에 누가 출마하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거고 또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의원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였습니다. 대선에서 졌습니다. 지방선거 때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참패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어요? 이재명 의원이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이재명 의원이 8월 달에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나는 당대표가 되겠어라는 모습이 과연 책임을 지는 정치인의 모습이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8월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겠다고 판단을 했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엔 네. 나 출마 안 할 테니까 이재명 의원 당신도 출마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압박을 예. 하고 있죠. 지금 출마를 공식한 의원은 30 정청래 의원이고요. 네. 출마를 고민하는 의원은 우원식, 홍영표, 강훈식, 강병원 의원 이런 분들이 출마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재명 의원은 거의 뭐 99% 이상 출마를 결심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김두관 의원 만나서 나 출마할 테니까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도 했고 지난 주말에는 개항을 해서 소위 말하는 개딸들하고 거의 출정식 형태의 지지 모임을 가졌어요. 그것은 내가 출마할 테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마 선언을 언제 할 것이냐만 남아있지 불출마하겠다라고 결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번에 당대표가 아니라 최고위원 출마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분이 있어요.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이분이 지금 최광욱 의원의 여러 가지 징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공식적으로 한다면 박지원 위원장의 노선과 생각과 판단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아니다. 박지원은 우리 민주당의 걸림돌이고 혼란만 불러일으킬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출마시키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쫙 갈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큰 핫한 두 인물은 이재명과 박지원 두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대표 출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최고위원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당대표 출마는 본인 스스로도 아직은 좀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하고 선출직 최고위원에 본인이 출마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마할 분들이 중앙위원회라는 대의원 조직에서 컷오프가 있어요. 예. 거기서 만약에 박지원은 안 돼. 우리 안 돼. 그러면은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원과 대의원, 권리당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 상황까지 갈지 아니면은 중앙위원회에서 그래 박지원도 저런 목소리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판단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상당히 앞으로 핫한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의원과 박지원 전 위원장 이 두 사람을 눈여겨봐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장성철 대구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숭이 두창 국내 첫 확진자는 입국 당시 증상이 있었지만 공항 검역대를 통과했습니다. 잠복기가 3주가량으로 긴 데다 피부 병변이 노출 부위가 아닐 경우 발견이 힘들고 허위 신고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 국내 첫 확진 환자는 인천공항 입국 직후 피부 병변 등 증상이 있다며 질병관리청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항 내 검역대는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원숭이 두창 관련 검역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발생 상위 5개 국가인 영국과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에서 입국할 때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했습니다. 또 유럽 등지의 27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그러나 첫 확진자의 입국 당시 체온은 37도로 강화된 기준으로도 걸러내지 못합니다. 잠복기가 3주가량으로 긴 것도 문제입니다. 코로나19와 달리 증상이 없을 때 PCR 검사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수포가 생긴 병변을 검사해야 100%에 가까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증상 발현 전에는 찾아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증상 단계에서 PCR 검사의 어떤 유용성이나 예측도 진단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제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력도 생기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 진단 검사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열 외의 증상은 확인이 어려워 입국 검역에서 완전한 차단은 한계가 있는 만큼 입국 후 3주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자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입국할 때 건강 상태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이렇게 원숭이 두창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지만 확산 가능성은 적다는 게 방역 당국의 평가입니다. 코로나19와 달리 대부분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기 때문인데 이런 특성에 맞춰서 백신 접종도 일반 국민이 아닌 고위험 접촉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와 달리 침방울을 통한 공기 전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력이 생긴다는 점도 무증상 전파로 유행 규모가 커진 코로나19와 다릅니다. 피부에 생긴 물집에 직접 닿거나 성적 접촉 같은 밀접 행위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생겼지만 전파 우려가 크지 않은 것도 이런 밀접 접촉자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말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없다라고 그렇게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경우라고. 감염되더라도 치명적이진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파악한 치명률은 3에서 6%로 높지만 의료체계가 잘 갖춰진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1%에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아프리카 외에는 관련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생아나 아주 고위험군 에이즈 환자 이런 환자가 아니고는 사실 약 없이도 대부분 완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의료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사율 부분에서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받는데 국내 100명분이 비축돼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정식 허가받은 테코비리마트는 다음 달 500명분이 도입됩니다. 백신은 일반 국민이 아닌 확진자에 직접 노출된 중위험, 고위험 접촉자가 동의할 때만 접종합니다.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백신과는 다르게 이상 반응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을 접종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부는 국내 보유 백신보다 부작용 우려가 적은 3세대 백신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이영웅입니다.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6일을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간 권재찬에게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주 드물게 사형을 선고한 이유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인천 용현동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지난해 12월 이곳에 주차돼 있던 검은색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권재찬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금품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숨진 여성의 시신 유기를 도운 남성까지 살해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야산에 매장한 겁니다. 결국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권재찬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지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재찬은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주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달아나려다 붙잡혀 징역 15년형을 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 속해 있는 만큼 사형 선고 자체가 흔치 않습니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인 임모병장에게 사형 선고를 확정했지만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경우 지난 2018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차 발사에서 성공한 누리호는 앞으로 4차례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인데 누리호 3차 발사부터는 주요 진행 과정을 민간 기업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누리호 6차 발사가 끝날 때는 제작부터 발사 운용까지 전체를 맡는 한국판 스페이스X 같은 발사체 전문 기업을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성교 기자입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개발에는 국내 300여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각각 엔진과 탱크, 동체 제작과 총조립 등을 맡았는데 설계와 개별 기업 관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담당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품별로 주어진 도면대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내년 초 예정인 누리호 3차 발사부터는 이 같은 항우연의 역할을 민간 기업이 맡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체계종합기업 한 곳을 선정해 발사체 설계와 제작, 시험과 발사 운영 등 전주기를 총괄 운영하는 기업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내년 초 발사 예정인 누리호 3호기는 이미 개발됐기 때문에 체계종합기업은 발사 운영 과정에 참여해 발사 운영 노하우를 배웁니다. 체계종합기업이 선정되면은 그 항공우주연구원이 가진 기술을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이전을 해서 3차 발사 때부터 발사 운용, 그리고 4차 발사 때부터는 제작부터 체계종합기업이 좀 주도로 가고 4차 발사부터는 발사체 제작도 총괄하게 되는데 6차 발사가 끝날 무렵에는 제작에서부터 발사 운영까지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사대 시설이나 설비는 기존 나로우주센터를 이용할 계획이지만 조립동은 기업의 공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립동 같은 경우는 이제 나로우주센터에서 조립을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자체가 보유한 공장에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기업 선정하면서 아마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정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발사체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간 우주산업 시대를 앞당길 체계종합기업 후보로 현재로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오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독일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것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도 아니고 우리 보수단체가 이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를 비롯한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 회원들인데요. 산케이신문은 이 소식을 전하며 일본 총리의 뜻밖의 원군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는데 독일인들은 대부분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역사 왜곡 행위에 단호하고 발언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집회가 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극심한 가뭄에 숨겨져 있던 3,400년 전 고대 도시가 떠올랐다는 소식입니다. 가뭄으로 이라크의 한 댐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약 3,400년 된 고대 도시의 궁전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도시는 고대 오리엔트의 인도, 이란계 민족의 나라인 미탄니 왕국의 중심지였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지난 2018년에도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발굴 작업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물속에 잠겼습니다. 연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극심한 가뭄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야겠습니다. 마지막 온라인 화제는 주급 4억의 세네갈 축구 영웅 사디오 마네가 액정에 깨진 휴대폰을 그대로 쓰는 모습입니다. 어제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화제를 모았죠.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마네가 왜 깨진 휴대폰을 그대로 쓰는지 많은 팬들이 의아해했는데요. 10대 스포츠카, 다이아몬드 시계 20개가 있다 한들 그게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될까? 나는 굶주렸고 맨발로 축구를 가며 학교에 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네, 지난 2019년 마네 인터뷰입니다. 실제로 마네는 가난한 시골 마을인 고향에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마을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을 도우며 자신은 검소하게 사는 마네의 모습에 많은 누리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화제가 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간 뉴이저 시간입니다. 6월엔 환경을 주제로 이번 주엔 낚시의 성지라고 불리는 거문도의 해양 오염 문제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팔고등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종 1급에 해당하는 바다생물인데요. 횟집에서 먹거리로 팔리고 있는 사연을 민대용 PD가 취재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있던 나팔고등이 그물망 주머니에 담겨 다이버에게 전달됩니다. 바닷속 적당한 장소를 찾던 다이버는 껍데기 보호색과 비슷한 바닷속 바위 위에 내려놓습니다. 멸종위기 1급, 나팔고등이 거문도 앞바다에 방사되는 모습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환경단체가 거문도의 한 횟집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건 지난달 말.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등이 횟집에서 팔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횟집에 가보니 나팔고등이 버젓이 수족관 벽에 붙어 있던 겁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거문도 일대 횟집 수족관에서 11마리나 발견됐고 일부는 심지어 삶기 직전 해감하던 중 구조됐습니다. 잡은 해산물을 통발제 횟집에 넘기는 현지 어민은 물론 횟집 주인들도 나팔고등이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 생물이란 걸 몰랐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죽은 나팔고등의 껍데기 폐각인데요. 제가 직접 들고 다니면서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이 아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거? 네네네. 꿀소라. 그러면 이거 여기서도 먹을 수 있나요? 있으면 먹지. 그렇군요. 만약에 잡았다면 먹지. 금방 나가.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소라 아니에요? 직접 찾아간 횟집 4곳 모두 나팔고등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심지어 3곳은 먹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나팔고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늬가 있잖아요. 이 무늬하고 요 촉수가 나오는 요게 딱 나팔고등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이라고 보십니다. 나팔고등은 지난 2012년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됐습니다. 폐각 모양이 예쁘고 무늬까지 독특해 실내 장식으로도 많이 사용됐지만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한 겁니다. 나팔고등은 불가사리나 성게의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바닷속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나팔고등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면 이런 성게나 극피동물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태계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호에 책임이 있는 환경당국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 여러 시민단체의 입단 요청에도 나서지 않던 국립공원공단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팜플렛이나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좀 더 자주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번 나팔고등 사례를 계기로 멸종 위기에 놓인 동식물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YTN 민대용입니다. 네, 저희가 화요일부터 이 월간 뉴이저 시간을 통해서 거문도를 배경으로 해양 환경과 관련된 보도를 연속해서 해드렸는데요. 해양국립공원에서 환경 지킴이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 국장님께서 이 여러 그냥 국립공원 내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환경 훼손 행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작업을 오랜 세월 이제 해오셨는데 네. 최근에는 이렇게 그 해상 국립공원 내 이제 문제를 계속 지금 들여다보고 계세요. 네. 지금 리포트로도 이제 보셨습니다만 거문도에서 이제 멸종 위기 나팔고동 이게 식용으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그 현장을 직접 보셨던 거죠? 네, 사실 저희도 좀 우연치 않게 목격했던 경우였고요. 네. 작년 8월이었습니다. 이제 거문도 식당가를 이제 거닐고 있었는데 예. 같이 동행했던 분 한 분께서 그 식당 앞 바가지에 이제 해감 중이던 이게 해산물을 좀 보다가 저게 나팔고등 아닌가라는 이렇게 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나팔고등이 좀 맞았고 사실 저도 문헌이나 이제 기록상으로만 알고 있던 동물이었는데 혹시나 해서 주변 식당의 수족관들을 다 들여다 보니까 각각의 식당 수족관마다 한두 마리씩 갇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일일까 되게 좀 의아했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만 저희가 11마리를 구조하게 된 게 굉장히 놀라웠고 예.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날이. 네. 사실 이제 이 해상국립공원 내에 여러 가지 이제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네. 굉장히 이제 생태적으로도 이제 보호해야 될 그런 구역인데 얼마나 좀 취약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반인 입장에서도 저게 멸종 위기종인지 식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까? 앞서 보도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나팔고등은 그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 누가 봐도 이게 나팔고등이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나팔고등이 멸종위기종 1급이고 네. 보호종인지에 대한 부분은 알기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거문도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도 이게 나팔고등인지 모르고 예. 관습적으로 이제 식용으로 이용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보다 이 나팔고등이 보호종이고 앞으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인식 증진에 관련된 계도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자료를 보니까 이제 지난해 9월에 환경부가 이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저런 그 멸종위기종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었던데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이 정작 이 일반인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또 홍보 활동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관계기관이 이 사실을 안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거든요. 예. 1년 동안 좀 수수방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현장 실태를 좀 면밀히 파악을 하고 네. 개선 대책을 시급히 내놨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거문도에서 멸종위기 나팔고등이 왜 자꾸 출현하고 있는지 이 나팔고등이 어떤 경로로 포획돼서 식당으로 이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현재 이 나팔고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네. 이러한 부분을 좀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은 부분이 현재 좀 문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사안은 또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향후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또 사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빨리 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멸종위기종을 이제 함부로 훼손할 경우에는 이제 그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사실 이제 이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네. 국립공원 내에서 이렇게 이 살아있는 그 동식물을 채취할 때는 원래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자연공원법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관행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좀 이를테면 낚시라든가 이런 행위는 좀 경미한 행위다. 이래서 좀 그 용인되어 온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 나팔고등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포획이나 채집 시에 네. 징역 3년, 벌금이 5천만 원이 되거든요. 네. 낚시 같은 경우로 원칙적으로는 행위 허가 대상이긴 한데 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낚시가
우리나라에서 레저 활동으로 이제 그 부각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만 이제 1,000만 명의 낚시 인구가 레저 활동을 즐기는 시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제도와 현장 관리가 필요한데 네. 현재 해양국립공원은 그렇지 않은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네. 이런 문제들을 좀 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잣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장은 좀 달라졌는데 네. 저런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많은 훼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보도해 드린 뭐 낚시인들의 어떤 이런 훼손 현장 이런 과 이제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 환경 당국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절충을 해 나갈 것인지 뭐 전면적으로 뭐 낚시를 이제 금지하기도 뭐하고요. 하지만 뭐 지속 가능한 그런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지금 해양국립공원의 현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네. 시대가 바뀌고 대중들의 인식이 좀 바뀌는 시기에 와 있고 네. 앞으로 그러면 이런 흐름에 맞춰서 보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현재까지는 정부가 바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무관심적으로 접근을 해왔는데 단순히 정부만 이렇게 주도해서 보호 지역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뭐 거문도 낚시 문제만 보더라도 지역 주민이나 낚시인이나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문제는 사실 이제 비단 거문도뿐만이 아니고 그 부근의 뭐 섬들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거문도뿐만 아니고 예.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라든지 태안국립공원이라든지 그런 그 해양국립공원 탐사를 다니다 보면 네. 동일하게 나타나는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현상이다. 예, 동일하게 이 낚시로 인한 갈등 예. 그리고 해양 오염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이제 그 갈등이 확산되기 직전에 지금이라도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정부의 관심이나 역할을 좀 촉구하는 게 저희들의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잘 수용되지 않아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좀 시급히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거문도를 비롯한 그 이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어떤 이런 그 모니터링 작업을 한 3년째 계속 이어오고 계신데 네, 3년째 하고 앞으로도 뭐 계속 이 해상국립공원 내 이 훼손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해양 탐사 활동에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예. 특히 이제 해양 탐사 같은 경우는 수중 환경을 모니터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다이버분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주고 계신데 앞으로 이분들과 더 안전하고 좀 책임감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투에서 러시아군의 계속된 공격에 우크라이나군이 최악의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곡물 수출에 타격을 주기 위해 남부 항구 도시 미콜라이우에도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리시찬스크, 구조대가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리시찬스크는 매일 계속되는 러시아군의 포격에 기간 시설과 주택이 거의 파괴됐습니다. Я не знаю, як це характеризувати. Ну, люди бояться, естественно, війна є війна, правильно? Страшно. 강을 사이에 둔 이웃 도시 세베로도네츠크 역시 매일같이 폭격당하고 있습니다. 화학 공장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이미 러시아군의 수중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Ворог намагається встановити повний контроль над містом Сєвєродонецьк, блокувати підрозділи Сил оборони в районах населених пунктів Борівське та Вороневе. Бойові дії тривають. 러시아군이 끊임없는 공격에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는 크게 약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세에 몰렸음을 시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남부 항구 도시 미콜라이우에도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에 곡물 수출 터미널이 파괴됐고 곡물 운송에 이용하는 다리도 부서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식량을 무기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Russian government seems to believe that using food as a weapon will help accomplish what its invasion has not, to break the spirit of the Ukrainian people. CNN은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 함락일에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